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는 게 워크아웃이랑 개인회생인데요. 이 두 제도는 운영하는 기간도 다르고 신청 자격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 상담을 해보면 워크아웃이랑 이 혼동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면 회생 알아보는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고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는 연체가 되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생은 연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프리 워크아웃도 연체가 30일은 넘어야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개인회생도 똑같은 줄로 알고 연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가끔은 반대로 회생은 연체가 되면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끝까지 돌려막기를 하다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둘 다 틀린 내용이에요. 개인회생은 연체가 됐든지 안 됐든지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오래된 분이거나 아직 연체가 한 번도 안 된 분들도 바로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세금 대출이 있으면 회생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는 워크아웃에 이런 기준이 있는데 회생도 똑같은 줄로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에 생긴 대출이 총 빚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은 이런 기준이 없어요.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30%를 넘어도 회생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이런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서 최근 대출이 많으면 까다롭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서울회생법원 기준을 따라가는 추세여서 다른 법원에서도 이런 기준들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생긴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대출이 있으면 법원에서 사용처를 꼼꼼하게 물어보는데요. 이걸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대출이 있으면 회생이 안 된다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최근 대출 받은 돈으로 기존 빚을 갚았거나 소위 말해서 대환대출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비로 썼으면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걸 어디에 쓰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게 된다고 해도 바로 회생이 기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변제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회생 자체가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는 무조건 3번 이상 내야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 겁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자 3번을 안 내도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돈을 빌리고 이자를 한 번도 안 내면 금융기관에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피하려면 최소한 이자를 3번은 내야 된다는 그 속설에서 비롯된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을 빌리자 말자 이자 한 번도 안 내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은행에서 사기로 정말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에서는 이자를 안 냈다고 해서 바로 고소가 들어온 경우는 실무상 잘 없습니다. 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탕감을 받더라도 어쨌든 빚을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자 안 냈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내는 것 때문에 회생 신청을 일부러 늦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 이자를 3번 못 냈는데 이게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신청하고 나서도 몇 번 더 이자를 내면 됩니다. 회생에서 본격적으로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신청서를 내고 보통 3개월 뒤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자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대출금 이자 3번을 못 냈다고 일부러 신청을 늦게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지는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이 독촉에서 벗어나는 게 더 낫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생과 관련된 네 번째 오해는 개인 사채나 지인한테 빌린 돈은 회생 채권에 못 넣는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워크아웃이랑 헷갈려서 그러는 건데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의 빚에 대해서만 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등록이 안 되는 개인 사채 빚이나 갯돈 또는 지인 빚들은 워크아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생은 다릅니다. 이런 사채나 지인 빚까지도 모두 다 회생 채권에 넣고 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빚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회생 신청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개인회생하면 집은 무조건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은행과 협의를 하기 나름이에요. 보통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회생을 하더라도 인가되고 나서는 은행에서 경매를 넣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경매를 넣을지 말지는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회생에서 근저당권자는 경매로 자기 빚을 받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걸 사전에 협의만 잘 하고 이자를 잘 내기만 하면 무조건 경매를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회생하더라도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걸로 협의를 보면 집이 당장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계속 살고 싶은 분이라면 먼저 은행과 연락을 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보고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회생과 관련된 오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생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부인 김현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